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오늘 미증시 인사이트에는 이화진 IM증권 도곡더블유센터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CME 거래 중단까지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하게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통상적으로 11월 같은 경우에 미증시가 강세를 보이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그런 달이었거든요. 자, 이 AI 거품론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픈 AI의 파트너사들이 부채 규모가 무려 146조 원이 넘는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과연 이 관련해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있을지 이화진 과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동안 마이크 브리도 계속 꾸준히 얘기해왔던 법을 관련된 이슈들 결국에 수익성 부분이나 좀 아닐까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거의 1,000억 달러 정도의 부채 규모들 오라클이나 코어 이브나 좀 굉장히 좀 많을 걸로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알파벳에서 본격적인 이제 제미나이 3.0이 다시 출시가 되면서 점유율이 4%에서 거의 한 15%까지 올라왔죠. 하지만 대다수의 지금 이제 그런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이제 오픈 AI와 이제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공급 계약들을 굉장히 크게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만약에 오픈 AI가 그 성장세와 관련해서 과연 이 독주 체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좀 우려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여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하게 당연히 대출도 받았을 거고 실제로 그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매년마다 생길 텐데 그 수익성 자체가 계속 이제 하락세로 전환되게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사모펀드나 아니면 은행권에서의 계속 그 대출에 되어 왔던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우려가 생긴 부분이 아닌가를 좀 시장에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단순하게 좀 제미나이 3.0이 여기서 독주 체제로 올라가게 될 것이냐라는 것은 이건 오픈 AI든 그룹5든 아마 본격적으로 오히려 퍼포먼스를 위한 투자가 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한 달간의 그동안 나와왔던 AI 법을 관련된 이슈들은 조금 좀 단기적인 좀 노이즈로 좀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3년과 4년 사이에 그런 사이클이 계속 지속되고 난 이후에 좀 모습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이 11월 베이지북을 공개했는데 이 베이지북이라는 게 원래 수치가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고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고용이 소폭 감소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노동 수요가 약화됐다 이런 언급도 있는데 자, 이 내용을 토대로 12월의 기준금리 인하 여기에 대해서 힌트를 과연 얻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이화진 과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국에는 이번 이제 연준 베이지북에서 나왔던 부분들은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고소득층 쪽에서는 소비가 좀 살아나기 시작을 했지만은 특히나 저소득층에서는 이제 소득이 사실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소비의 양극화가 아마 주된 모습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용 부분과 관련해서도 결국 신규 채용과 관련된 시장의 좀 부재들이 계속 꾸준히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고용의 하방 위험이 계속 지속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결국 아직 시장 자체가 잠재적으로 신규 채용의 수요가 굉장히 약하다는 측면에서는 좀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코멘트가 조금 많아지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 김승혁 키움증권 미국 주식 전략연구원과 함께 해볼까 하는데요. 자, 과연 12월 기준금리 인하 많은 분들이 이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김승혁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선 12월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윌리엄스 연은 총재의 발언으로 인해서 확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12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 이후에 점차적으로 증시가 트리거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공개되고 있는 경제 지표라든가 고용시장 지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점검을 해봤을 땐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캐비넷 의장 같은 경우가 등극될 확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 경우에서는 연준 의원들 안에서는 점차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방향성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함의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의 추가적인 고용 시장에 대한 둔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라는 어떤 그런 컨셉 안에서는 점차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그널은 강화될 여지가 있고 또한 이제 유동성 자체도 공급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땐 연준과 재무부의 공조가 점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는 이 12월 기준금리 인하 정말로 시장의 기대처럼 된다면
과연 앞으로 지수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이화준 과장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결국 시장에 대한 유동성의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좀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사실 뭐 AI 버블 이슈가 있게 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그나마 조금 버팀목이 되어 왔던 게 제약바이오 쪽 헬스케어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화이자도 이제 메사라를 이제 인수하게 되면서 거의 한 100억 달러의 자금을 썼고 특히나 111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뭐 ABI 바이오 관련해서 4조 원 이상의 이제 자금을 썼다라고 해봤을 때 특히나 11월, 12월 달 자체가 이제 빅파마 입장에서는 특히 예산 집행하는 이제 기간이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서 AI 버블 관련 이슈도 얘기를 해왔다시피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AI 쪽이나 아니면 제약바이오 섹터 쪽이나 그런 기술주와 관련된 오히려 유동성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됐을 때 오히려 FOMC 이후에 뭐 고용 보고서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과연 이게 1회선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은 1월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반적인 뭐 기술주나 이런 헬스케어 쪽에 대한 좀 유동성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좀 흘러 들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11월 장이 예상과 달리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산타랠리가 12월에 오는 걸 기대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자, 김승혁 연구원께서는 이 산타랠리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최근 들어 증시가 4거래일 연속 반등을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원래 11월 정도까지 10월 말에서 11월 정도까지가 사실 유동성에 대한 가뭄이 어느 정도 잠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셧다운에 대한 어떤 해제가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MF 시장에서 이제 여갈피 잔고로 옮겼던 게 T빌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단기자금 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이 제한됐던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TJ 자금들이 점차적으로 시장으로 쏟아지면서 지급준비금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방향성 자체는 이제는 정부 재정 지출이 점차적으로 가능해지고 그로 인해서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유동성 공급이 조금씩은 원활해진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에 더해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같이 더해진다라고 본다면 통화 환경 자체는 점차적으로 증시에 우호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여기에 AI 버블론으로 인한 어떤 부담감이 제미나이 3.0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 위축을 조금씩은 되돌리고 있는 모습까지 관찰되고 있다 보니까 12월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부진했던 증시가 기술적인 매도 반등뿐만이 아니라 전차적인 투자 심리 위축에 대한 해소라든가 유동성 관점에서의 자금 유입, 재정 지출에 대한 투입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감안했을 땐 산타랠리 가능성 역시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 김승혁 연구원께서도 이 언급을 했지만 다음번 차기 연준 의장 케빈 해싯 현재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 약간 의외의 인물로 갑자기 떠올랐죠. 자, 그렇게 되면 해싯 연준 의장이 됐을 때 과연 통화정책 기조에 어떤 변화가 올지 이화준 과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최근에 뭐 인터뷰에서도 좀 굉장히 얘기했죠.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만큼 그만큼 이제 비둘기파적인 좀 생각을 좀 가지는 인물이라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 역시도 그 연말 이전에 좀 후보가 이제 바로 당선될 가능성 좀 얘기를 해왔던 만큼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확연히 완전 바뀐 상황에서 과연 실제적으로 3%까지 이제 금리 인하를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4.5% 이런 흐름에서 과연 이 물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여부. 물론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3국과 관련된 이민자 추방과 관련된 얘기를 해왔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미국 내에서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도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통화 정책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충분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동안 연준과 이런 백악관 사이에서의 갈등 자체는 조금 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과연 이 시장 자체가 과연 독립성에 관련해서 과연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저는 하나의 또 리스크가 좀 보일 수가 좀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뭐 연준의 그 12명에 관련된 뭐 스탠스 자체가 아직까지는 확연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통화 정책은 조금씩 체크를 하면서 좀 가는 부분이 좀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해싯 연준 의장이 됐을 때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과 또 리스크도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김승혁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케빈 헤셋 의장이 아무래도 트럼프의 발언과 상당히 유사한 기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케빈 헤셋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인플레이션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친기업 방향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로 돌아서야 된다라고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상당히 유사한 관점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친기업 성장 중심의 정책이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연초에 시작될 OBBA라던가 그 이후에 지속될 만한 저소득층들을 위한 재정 지출, 고용 활성화 이런 것들이 케빈 헤셋 연준 의장과 트럼프 의장의 어떤 시너지가 다시 한번 좀 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주곤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통화 정책에 대한 기조가 완화적으로 바뀔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역시도 아직까지는 잔존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장기채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장기채 금리를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가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책무로 내년에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 통화정책, 재무부와 연준이 공조해가지고 다시 한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양측에서 쏟아낸다라고 하면 물가에 대한 어떤 상승 우려를 시장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나 국채에 대한 수요를 어디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을 꾸준하게 던질 만한 그런 어떤 장단점이 공존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 미국의 소비 지표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11월 CB 소비 신뢰 지수가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거든요. 하지만 블랙 프라이데이 주간을 앞두고 지금 미국에서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심리 지표랑 실제 지표가 좀 다른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화진 과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앞서 이제 연준 베이직북 관련된 얘기랑 좀 같이 좀 뭐 같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고소득층은 이제 소비가 살아나기 시작을 했지만은 저소득층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소비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거는 결국 할인율이 좀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소비를 하지 않던 저소득층이 그런 할인율 행사에 이제 소비를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기에 대한 좀 부담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을 충분히 반증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소비가 뭐 살아난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경기에 대한 둔화 모습을 좀 기대하는 측면이고 이게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미국 쪽의 그런 신용카드에 대한 연체율도 계속 꾸준히 좀 상승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만큼 기존에 아니면 이제 실제로 기업에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들 자체가 그만큼 소득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 소비 자체가 그만큼 쥐어짜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해석을 하는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좀 맞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최근에 좀 높아지니까 조종세를 보였던 금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금값이 올해 들어서는 거의 매달 상승세를 보인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상승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김세혁 연구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첫 번째로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소유가 계속해서 올라갈 만한 여지는 내년에도 지속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사실 내년 보험성 금리 인하가 지속된다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폭은 제한적일 수준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많아야 1회에서 2회 정도의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금리 인하만으로는 지금 높아져 있는 장기채 금리를 사실 잡을 만한 상황이 못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과거 대비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 상황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해지 니즈는 항상 상존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짤 때 글로벌 IB 같은 경우 일부분은 금을 무조건 이제 가져가는 경향이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서 이런 관점에서는 금에 대한 어떤 수요가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탈달러 전략에 대한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지속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기존의 달러 체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금으로의 어떤 유동성 변경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도 글로벌 전략, 글로벌에 대한 질서가 크게 바뀌지 않고 올해의 어떤 글로벌 질서가 내년까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금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암호화폐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시청자분들께 유명한 이 돈남 원리 바로 캐시우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얘기했냐? 2030년에 비트코인 목표가 $150만,
우리 돈으로 21억 원을 재확인했습니다. 아마 비트코인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기대하실 텐데 그러면 진짜로 이 돈나머니 캐시우드의 예상대로 계속해서 올라갈지 12월 연준이 양적 긴축을 종료했을 때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화진 과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동안 이제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지난 주말에 얘기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미국의 이제 수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왔던 만큼 그만큼 시장 자체에 대한 뭐 지지 선언을 좀 해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반등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12월 달부터 이제 QT 종료와 관련해서 하나둘씩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내년 상반기 한 중순쯤에는 본격적으로 QE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만큼 결국 시장에 대한 그런 유동성 자금에 대한 재개들 특히나 이제 그런 ETF와 관련된 기간 수급적인 요인도 좀 하나 더 좀 추가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예로 실제로 2019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도 QT가 종료되긴 했지만은 당시에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가격이 하락세를 보여왔다는 말이죠. 물론 그런 환경 자체가 지금과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현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흐름이 나올 거고 그때 2019년 같은 경우는 ETF와 관련된 시장의 현물 쪽에 기간 쪽에 수급이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 암호화폐 상승 이게 유동성하고 굉장히 맞물려 있단 말이죠. 과연 김수혁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아까 이제 서두에 유동성 관점에서 최근 들어 조금씩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TGA라는 자금이 점차적으로 시중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이 자금들에 대한 어떤 출처가 지급준비금으로 조금씩은 이동되고 있는 현상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관점에서 시중 유동성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특히 단기 자금성 시중 유동성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자금 흐름들이 점차적으로 환금성이 높은 비트코인 시장으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가 꾸준하게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본인들의 국채 전략을 꾸준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는 관점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금 시장에 대한 어떤 순환이 다시 한번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땐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기술적으로 많이 좀 빠진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감안을 했으면 기술적 반등세에 대한 기대감과 실질적으로 이거를 살 수 있는 자금 수력, 자금 여력에 대한 어떤 확충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다시 한번 오름세를 연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더 나아가서 기관들 역시도 특히 본인들 자금을 좀 더 운용하기 편할 수 있게끔 점차적으로 정책에 대한 어떤 확충성과 정책을 풀어주는 규제 완화에 대한 움직임들이 관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도 암호화폐를 전략적 자산으로 어느 정도는 보유할 만한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서 최근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던 국면에서 점차적으로 시중 안에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회복되는 단계로 들어온 만큼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상승 탄력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이 달러 인덱스는 100선 아래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유독 원화 가치만 지금 현재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500원을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다시 내려갈 것이냐 굉장히 견해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원화 환율에 대해서 이화진 과장께서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동안 뭐 달러화가 약세하다면 당연히 이제 원화에 대한 강세 부분도 어느 정도 그런 이론적인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은 특히 우리나라 이제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좀 구조적인 모습들이 아마 시장에서도 많이 흘러나왔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나 특히 수출 기업들에 관련된 뭐 레깅 효과들이나 아니면 트럼프 관세에 따른 뭐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원화 약세에 대한 흐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과 관련된 통합 계좌 개설 이런 개방에 대한 이슈가 1월 2일부터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년 이제 6월 달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MSCI 이제 선진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엔 외국인 수급에 대한 변화가 생길 거고 그러면 오히려 원화 강세에 대한 흐름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아직까지는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은 정해지지는 아직 않겠지만은 과연 1,500원 선까지 관련된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에 좀 정부적인 측면에서는 좀 개입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금통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향후에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결국 그런
아니면 뭐 증권사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어제 나왔던 만큼 갭이 나와줘야 좀 그런 1,500선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클로징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환율이 천천히 변할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워낙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자꾸 커지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런 변동성이 계속될 것인지 김승우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1,500원까지 레벨을 갑작스럽게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레벨 자체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적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땐 속도가 너무 빠르게 올라갈 경우에는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구두 개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단을 좀 막아내려는 노력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환율 방향성에 대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유효한 카드는 국민연금의 환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 원화에 대한 가치가 꾸준하게 약해지고 있는 국면이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땐 1,500원까지는 레인지가 열려 있지만 사실 이거를 돌파할 만한 여지는 또 다른 문제긴 합니다. 지금 환율 같은 경우가 1,500원 상단 아래쪽까지는 사실 올라갈 만한 여지는 있겠지만 정부가 그거를 윤하지 않는 상황이고 또한 여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국민연금에 대한 환해지를 바탕으로 환율 상단을 아직까지 방어할 만한 무기가 남아있다. 이에 더해 이제 원화에 대한 가치가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원화에 대한 수급이 다시 올라간다라는 판단을 했을 땐 이런 것들을 가정하면 다시 1,500원 상단을 뚫고 더 많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는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좀 작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도이치뱅크와 JP모건이 내년 연말에 S&P 500 지수가 8,000까지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월가에서도 전반적으로 보면 7,000에서 8,000선까지 전망하는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일까? 이화진 과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만약에 8,000을 가기 위해서면 S&P가 적어도 한 20% 이상 이제 올라야 되는 이제 수치이긴 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내년에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그만큼 성장률도 20~30% 이제 가야 된다는 좀 측면을 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용서성이 좀 보여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특히 뭐 달러가 약세가 된다라고 하면 특히 미국에 있는 뭐 리테일 업체들이나 이런 수출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좀 넓어지게 될 것이고 앞서 얘기했던 이제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도 M&A나 여러 가지와 관련된 빅디들의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반적인 미국 대표적인 산업들, 뭐 AI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이런 기술주들과 관련된 그런 아까 이자비 비용에 대한 부담들이나 그런 재무적인 리스크 부담 자체가 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좀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P 500 지수 7,000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데 8,000까지 전망을 하는 곳이 있다.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걸 전망할 수 있을지 김승혁 연구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8,000이라는 레벨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를 저희가 좀 더 피부로 체감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흔히 PER 밸류라고 부르는 S&P 500 기준 현재 12개월 포워드 PER은 22.4배 정도가 되고요. 8,000 같은 경우는 24배 정도의 레벨로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내년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실적 성장세가 우상향을 하더라도 그 실적 성장세보다 주가 상승률이 더 빠르게 올라가야 된다라는 건데 과거에 주가 성장률이 EPS 성장률을 더 아웃퍼폼했던 사례는 2010년, 2013년, 19년, 22년 이런 사례가 있었고 공통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통화정책 혹은 재정정책을 통해서 유동성이 공급됐고 GDP가 2%에서 4% 정도의 견고한 수준을 보였으며 그때 그 대외적인 어떤 경기 역시도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런 어떤 공통점이 내년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유지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실적의 우상향으로 인한 AI 활용에 따른 EPS 상승은 여전히 내년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지출이 본격화되고 이거에 더해서 내년 이제 12호 의회 예산처 같은 경우가 내년 GDP 성장률을 3%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여전히 유지된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더해졌을 때 S&P 500 자체에 대한 PER 밸류가 다시 한번 업사이드는 열려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 이 세 가지 공통적인 요인이 더해졌을 때 2배 정도의 레벨 업이 관찰이 되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22.4배 정도인데 2배 정도가 요번에 내년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세 가지 공통 요건으로 인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24배를 좀 더 웃도는 수준이고 아까 말씀드렸듯 24배 정도 레벨이 8천 정도 순위다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JP모건 같은 경우가 내년 연말 8천을 제시했구나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는 상황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전제들이 유지된다라고 했을 땐 8천 레벨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만한 어떤 시나리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미증시 인사이트에는 이화진 IM증권 도곡 WN센터 과장 그리고 김승혁 키움증권 미국 주식 전략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